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5년 5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5월 1일에 올라왔던 기묘한 디자인 이야기입니다. 건축 디자인, 도시 디자인은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 디자인들 중에서는 편리함이 아닌 의도적인 불편함을 유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디자인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디자인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의도적인 불편함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 영어로는 이것을 호스타일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직역하자면 적대적인 건축물 혹은 적대적 디자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디자인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인간을 위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인 만큼 이걸 만들거나 계획한 사람들 역시도 일부러 애꿎은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적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인 디자인 철학, 즉 단순히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디자인만이 아닌 사회보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적대적이란 단어 자체는 사회나 인간, 환경 등에 대한 저항이나 공격을 말하기보다는 보호적인 측면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이런 개념의 건축 디자인이 최근에 정착된 형식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디자인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예시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그레이트 멜번 지역이 위치한 어느 오래된 수도원 건물 모퉁이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구석 부분에 마치 모래를 쌓아 올리듯이 벽돌을 의도적으로 둥글게 채워놨는데요. 구석진 곳에 이렇게 벽돌을 쌓아 놓음으로써 지나가던 취객들이나 사람들이 노상방뇨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보통 소변이 마렵거나 하면 아무것도 없는 구석이나 벽에 소변을 보게 마련인데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 구석에 이렇게 디자인을 해둠으로써 소변을 볼 수 없게끔 만드는 작용도 하고, 혹시나 소변을 보더라도 구석에 고이지 않고 돌의 겉면을 따라 퍼져나가도록 고안되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도시 디자인도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의 폭을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골목길의 너비 등을 좁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목길 등을 좁게 만들어 둠으로써 범죄 등을 저지르고 달아난 범죄자들이 쉽게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것을 바로 적대적 건축, 즉 호스타일 아키텍처의 예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공격적이란 뜻이 아닌 어느 정도 사회적 보호 측면을 보충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 개념도 폭넓게 변했는데요. 현대의 호스타일 아키텍처 디자인이 타겟으로 잡은 것은 바로 도시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이었습니다. 특수한 디자인을 통해 노숙자들이 머물기 어렵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이들을 노숙자 쉼터 등으로 유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따로 안티-홈리스 디자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런 안티-홈리스 디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이 디자인이 주요하게 적용된 물건들은 바로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벤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흔히 캠든 벤치 스타일이라고 불리는데요. 콘크리트로 제작되었고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상한 점을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이 벤치는 윗부분이 평평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벤치에 앉을 때는 꼭 발로 바닥을 지탱해야 하고 눕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노숙자들이 벤치에서 누워 잘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양의 벤치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디자인의 벤치인데요. 겉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 벤치입니다. 그런데 이 벤치는 구불구불하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앉아있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벤치 위에 편하게 눕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또 이런 모양들의 벤치 역시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디자인적으로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흔히들 말하는 사이버 펑크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극단적으로 구부러지거나 휘어짐으로써 어떻게든 앉으려면 앉을 수는 있지만 눕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벤치 역시도 비슷합니다. 아주 구불구불하게 휘어져 있어서 앉을 수는 있어도 눕기에는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의도적으로 휘어진 모양이다 보니 앉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벤치들도 있습니다. 벤치의 가운데 부분을 완전히 빼버려서 앉을 때는 한쪽에 한 명씩만 앉을 수 있고 아예 눕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벤츠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눕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달하는 듯한 설계입니다. 좌측은 일본의 전철역에 있는 벤치들이고 우측은 홍콩의 어느 지역에 설치된 벤치들입니다. 벤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의자라고 해야 할까요? 둘의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요. 전부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며 딱 한 사람만 앉을 수 있게끔 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둥글고 비스듬히 경사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눕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디자인들입니다. 이런 스파이크 디자인들도 여기저기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어느 건물인데요. 보시면 건물의 빈 공간 위에 스파이크를 박아놨습니다. 이 공간에서 노숙자들이 잠을 자거나 혹은 사람들이 함부로 앉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스파이크를 설치했다고 하네요. 스파이크 대신에 이렇게 볼트를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건물의 계단에 설치된 볼트들인데요. 이런 건물의 계단들 역시도 이렇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쉽게 눕거나 혹은 쪼그려 앉을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끝부분이 날카로운 스파이크보다는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접근이 어렵도록 만든 목적만은 마찬가지 같네요. 뉴욕에 위치한 환풍구의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정확히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마치 물결치듯이 일그러지게 만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위에서 잠을 자는 등의 노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듯도 합니다. 그래도 눕는 사람은 어떻게든 눕는 것 같은데요. 다른 디자인들에 비하면 허들이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예 환풍구 위에 이렇게 설치해둔 곳도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쇠 구조물 등을 설치함으로써 아예 접근 자체를 불가하게 만들었는데요. 환풍구 자체도 자세히 보시면 기울어져 있어서 아마 처음에는 기울어진 디자인으로 만들면 누군가 눕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생각보다 이 디자인 자체가 먹히질 않자 아예 나중에 구조물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어느 도로입니다. 보시면 수많은 바위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도로 옆에 이런 비어있는 공간들에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텐트까지 치며 노숙을 하게 되자 주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따로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냥 주변에서 바위를 가져다가 퍼뜨려 놨는데요. 도로 근처에서 노숙을 하게 될 경우 사고가 벌어질 위험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역시도 그와 비슷한 조치입니다. 도로 옆의 공간을 바위, 나무 등으로 채워 넣었는데요. 도시 외관도 챙기고 또 공간도 채움으로써 빈 곳에 쉽게 사람들이 올 수 없게끔 했습니다. 당연히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빈 공간을 막을 수밖에 없었을 듯합니다. 스톡홀름의 어느 건물로 향하는 계단 아래에는 이런 울타리를 설치해서 접근을 막았습니다. 보통 이런 계단 및 벽 사이의 공간은 아까도 말했듯이 비나 눈을 막기가 좋다 보니 이런 곳에도 노숙자들이 모이기가 쉬운데요. 아예 접근을 금지할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이곳에 쉽게 올 수 없게끔 방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많은 디자인들이 존재합니다. 대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숙자들이 눕기 쉬운 벤치나 빈 공간, 계단 등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모든 노숙자들이 범죄자들이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또 사고 등의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렸던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스타일 아키텍처 디자인이 성공적이 아닌 오히려 실패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지적하는 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특이한 디자인이 노숙자들만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설계된 벤치 등의 건축물이 노숙자들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이 바로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티 홈리스 디자인으로 구성된 벤치들, 물론 노숙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함이겠지만 구불구불한 디자인이나 경사진 디자인 혹은 앉는 부분이 너무 좁은 디자인들 때문에 벤치를 이용하고 싶은 일반 사람들 역시도 오히려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스듬한 벤치의 경우가 더 그랬는데요. 이런 경사진 벤치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바닥을 땅에 지탱한 상태로 앉아야만 하는데 다리가 좋지 않은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들, 또 다리를 다쳤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역시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벤치들은 특유의 디자인들 때문에 기존의 일반 벤치들보다 설치하는 비용도 꽤 비싼 편이었는데요. 이것은 2019년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벤치입니다. 설치 가격만 약 $4,600 정도가 들었는데요. 주민들은 처음엔 이게 그냥 예술작품인 줄 알았다며 벤치로 사용되는 물건인 줄은 몰랐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벤치보다 비싼 설치 비용은 어쩌면 도시의 예산 책정 등에도 영향을 줬을지 모릅니다.
또 계단이나 난간 등에 스파이크를 심어 놓은 디자인들은 날카로운 스파이크 때문에 넘어지면 다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끔 무거운 물건이나 상자 등을 옮기던 사람들이 모르고 물건을 내려놨다가 스파이크로 인해 상처가 나서 생각지도 못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스파이크 디자인을 끝부분이 뭉툭한 것으로 바꾸거나 그냥 올록볼록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기도 했다네요. 어느 지하철역에서는 이런 광경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용객들이 그냥 바닥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벤치 디자인을 불편한 디자인으로 바꾸거나 혹은 아예 벤치 자체를 철거해버리는 바람에 이용객들이 제대로 앉아서 쉴 공간이 없던 나머지 그냥 맨바닥에 앉아야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디자인들의 처음 의도였던 노숙자들이 벤치 등에서 자는 것을 방지하고 쉼터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목적이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노숙자들은 벤치 등이나 적당한 곳에서 쉬지 못하게 되자 그냥 아예 길바닥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예전에는 벤치 등에서 잠이 들다 보니까 통행 등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이들이 길 위에 눕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자 몇몇 예술가들과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사라 로스란 이름의 예술가는 동료들과 함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안티 홈리스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벤치 등의 빈 공간에 딱 맞게 들어가도록 만든 스펀지 등을 5단에 집어넣고 벤치 위에 아무 불편함 없다는 듯이 편하게 누운 채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디자인을 아예 정면으로 돌파하는 풍자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처음 취지 자체는 물론 참 좋은 의도였습니다. 단순히 노숙자를 쫓아낸다는 것만은 아니고 이들을 쉼터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목적이었지만 나중엔 의외로 이것을 다른 시민들도 불편하게 느끼고 노숙자 쉼터로 유도한다는 목적 역시도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면서 그냥 이도저도 아닌 아이디어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미 서로에게 냉정한 현대사회가 인간을 고립시키는 이런 디자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양쪽 모두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하면서 처음에 좋은 의도 역시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디자인이 또 새롭게 나온다면 좋겠네요. 특이한 도시 건축물, 호스타일 아키텍처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5월 8일에 올라왔던 카니발 트라이엄프 사건입니다. 호화로운 여행을 한다면 어떤 여행이 떠오르시나요? 어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호화로운 유람선 크루즈호에 탑승해서 바다 위를 거닐며 보내는 크루즈 여행을 떠올리실 듯 합니다. 겉으로 보기만 해도 거대하고 고급스러운 크루즈 선박은 배 안에서 보내는 순간순간들이 모두 여행의 일부이기에 승선하는 때부터 1분 1초가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어느 크루즈 선박에서 벌어졌던 사건은 수천 명의 승객에게 악몽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카니발 트라이엄프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영상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2월 7일 텍사스주의 갤버스턴, 이곳에서 거대한 호화 크루즈 선박 한 대가 출항하게 됩니다. 이 선박의 이름은 카니발 트라이엄프호, 4일간의 고급스러운 항해를 예정 중이었습니다. 탑승한 승객의 수만 해도 약 3,000명, 그리고 승무원도 약 1,000명 정도가 타고 있었으니 도합 약 4,000명 정도의 인원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출항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사람들은 크루즈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사와 더불어 배 안에 마련된 여러 시설을 즐길 수 있었고 저녁이 되면 갑판에 나와 맛있는 식사, 음료를 즐기면서 어둡지만 분위기 있는 바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흘간 즐거운 여행이 계속되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2월 10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5시 30분 선미에 위치해 있던 기관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 자동 진압 시스템으로 인해 조기에 경보가 울렸고 또 불이 진화될 수 있었는데요. 화재가 금방 진압되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이 났던 기관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배는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6대의 주요 디젤 발전 세트를 비롯해서 또 다른 6대의
보조 엔진들이 추진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이 주 발전기는 선박의 이동뿐만이 아닌 선박 내의 모든 시설에도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였다고 합니다. 에어컨, 조명, 조리, 하수 등 거의 모든 설비였는데요. 기관실에서 벌어진 불이 금방 잡히기는 했지만 이 화재로 인해 발전기가 작동을 멈추게 되었고 전력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모든 시설들도 그 순간부터 작동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배가 운행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카니발 트라이엄프5가 멈춰선 곳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해안. 왜 갑자기 배가 멈췄는지 알 수 없던 승객들은 기관실이 위치한 곳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관실 근처에 가까이 있던 승객 20여 명이 화재 때문에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가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배에 비상 발전기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상용 발전기였기 때문에 배의 운행을 포함한 극소수의 설비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설 대다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급히 내보냈습니다. 기관실에서 아침에 화재가 났다는 방송이었으며 기관실의 화재가 금방 진압되기는 했지만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편안히 여행하던 탑승객들에게 들려온 이 방송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아직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잠든 사람들을 위해 객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승무원들에게서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승객들은 당연히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탑승객 중 한 명이었던 데비 모예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일부 승객들이 배의 조리시설과 식당 등에 몰려들어가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시리얼과 식품 등을 마구잡이로 가져갔고 나중에 승무원들이 와서 사태를 진정시켰지만 많은 양의 음식이 순식간에 사라진 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얼마 후에 배의 구조 신호를 듣고 예인선들이 도착해 크루즈 선박을 도로 견인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시간은 최대 4일 내지 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인되는 기간 동안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가장 큰 것은 화장실 시설의 이용 불가였습니다. 하수 처리 시스템들까지도 정지되어 버리면서 승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기에 물을 내리면 오히려 물이 역류하면서 수많은 양의 물이 넘쳐 바닥까지 흐르게 되는 엄청나게 역겨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일부 승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선박 내의 많은 화장실들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결국 복도와 객실 등에까지 넘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승무원들은 부랴부랴 방송을 내보내면서 현재 화장실 시설 이용이 불가하므로 변기의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던 모양인데요. 변기만 아니면 되겠지란 생각을 했던 승객들은 세면대를 비롯해 심지어 싱크대에서도 용변을 보는 기상천외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물이 역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파이프를 따라 다른 곳에 흘러들어가면서 수돗물에도 오물이 섞여 나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네요. 그래서 절대로 승객들에게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선박 내의 수돗물을 마셔선 안 된다는 안내까지 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수가 벽의 겉면을 따라 새어나오거나 천장에서 하수가 뚝뚝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선박의 복도에도 더러운 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져서 걷다가 넘어지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그렇게 되면 넘어지면서 그 더러운 물이 옷에 묻게 되니 몸에서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네요. 설상가상으로 씻는 것도 어려웠으니 말입니다. 결국 선박 측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는데요. 바로 비닐봉투를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붉은 비닐봉투가 바로 그것인데요. 괜히 작동되지도 않는 변기에서 용변을 보거나 세면대, 싱크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했다가 선박과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조금 모양이 떨어지더라도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용변을 해결하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비상시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선박 내에 지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도 등의 오물이 흘러 넘치는 것보단 좋은 선택이지만 비닐봉투의 용변을 봐야 하는 것은 탑승객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비싼 값을 주고 탑승했음을 감안하면 정말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었을 것인데요. 게다가 이 봉투들도 바다에 함부로 버릴 수가 없으니 직원들이 따로 수거를 해갈 때까지 승객들은 각자의 봉투를 보관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승객들이 머무는 객실은 원래 갑판 아래에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악취와 더러운 환경 때문에 더 이상 객실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고 그나마 깨끗한 복도와 갑판 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침대 시트 등을 이용해서 임시 텐트와 가림막 등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너무 더운 날씨였습니다. 갑판 위에 임시로 가림막 등을 만들기는 했지만 너무 더운 날씨는 승객들이 버티기 힘들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된 것은 바로 생수였다고 합니다. 탑승객 중에 한 명이었던 조이 다이어는 한 인터뷰에서 승객들이 다른 승객들의 물과 음식을 훔쳐가기도 한다며 소지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도 말했는데요. 제한된 음식과 물 때문에 승객들에게 배급된 물은 1인당 물 한 병씩이었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그것도 갑판 위에서 버텨야만 했으니 물 한 병만으로는 아주 부족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음식과 생수를 훔쳐가는 이들도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떨어지는 상황 때문에 탑승객들은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주기가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던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작동 중인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승객들은 이 현금 인출기가 멀쩡히 작동 중인 것을 보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연결된 전기 콘센트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내 콘센트를 찾아낸 이들은 인출기의 플러그를 뽑아버리고 거기에 멀티탭 한 개를 연결한 다음 다른 멀티탭들도 가져와서 서로 겹쳐 연결한 뒤에 이렇게 충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나중에 배와 탑승객을 돕기 위한 보급품이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헬기 등을 동원해 식품 등을 포함한 생필품을 나눠주었으며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따로 이송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발전 시스템이 다시 정비되면서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승객들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하수처리 시설은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았다 보니 여전히 갑판 아래의 환경은 최악 그 자체였는데요. 물이 여전히 새어나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고 비닐봉투를 나눠준 이후 오물 역류는 줄어들었지만 그 전에 넘친 오물이 여전히 뒤섞이면서 심한 악취를 내뿜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이 호화 선박 자체가 바다 위의 변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박을 견인하기 위한 예인선은 처음엔 2척이었는데요. 2월 13일 저녁에 한 척이 더 도착하기로 했고 2월 14일에 항구에 도킹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강한 바람이 불어 도착이 지연되었고 나중에는 4척의 예인선이 선박을 견인했지만 예인선 한 척의 줄이 끊어지게 되면서 추가로 도착한 예인선까지 총 5척이 견인을 맡았습니다. 배는 14일 엘라베마의 모빌에 저녁 9시 20분경 도착했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듯 싶어 보였지만 승객들과 승무원까지 모두 배에서 내리는 데에는 총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작동되는 엘리베이터가 겨우 한 대뿐이어서 승객들만이 아닌 승객들의 짐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승객들은 배에서 내리게 되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며칠간 발생했던 이슈들이 호화로운 여객선에서 벌어질 법한 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네요. 물론 승객들과 승무원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던 만큼 다들 어쩔 도리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하마 해양청과 미국 해안경비대 등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관실에서 벌어졌던 화재의 원인은 바로 연료 누출, 이후 해당 크루즈 선박의 유지 보수 기록을 검토하자 마지막 보수 기록이 1년 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지난 2년간 비슷한 누출 사고가 총 9건이나 발생했던 사실까지도 밝혀지게 됩니다. 본사는 부랴부랴 3억 달러를 들여 정비를 하겠다고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다름없다는 비난을 들었다고 하네요. 배가 도착하는 현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당시 선박 소유회사의 CEO 제럴드 카일은 회사 측에서 탑승객들 모두의 비용을 전액 환불하고 이들이 집에 돌아가는 경비를 포함해 선박 내에서 사용한 돈도 전부 돌려주고 또 추가로 500달러까지 주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합니다. 일부 승객들은 아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2015년 재판 결과 3명에게 1만 5천 달러, 나머지 20명에게는 3천 달러 정도의 보상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마이애미에서 진행되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숙박비, 경비와 함께 더불어서 변호사 수임료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결과였는데요. 소송 변호인단이 무려 1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계산을 해보면 소송을 진행한 승객들이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더 손해를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대신 이런 크루즈호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배의 유지 보수 등에 소홀하다는 것이 알려진 점이 이 사건에 더욱 큰 의미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사건은
사건은 선박 내의 오물 사태로 인해서 일명 영어로 풋 크루즈, 직역하면 대변 크루즈라는 매우 굴욕적인 이름의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배 안에서 단 1초라도 버티기가 어렵겠네요. 2013년 벌어졌던 카니발 트라이엄프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5월 11일에 올라왔던 원원식 사건 영상입니다. 1992년 10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어느 종교시설, 이곳에 한 남성이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가 원하던 것은 딱 하나, 바로 자신의 아내를 내놓으란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남성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결국 큰 사건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남성은 32년째 최장기 집행 대기 중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원식입니다. 원원식은 1957년 강원도 원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남 4녀의 5남매 가족이었다고 하는데요. 11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뒤 가정환경이 더욱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독학으로 방송통신고를 졸업한 뒤에 1977년부터 지적공사에 임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삼척군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원씨는 원주지사로 발령받아 측량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원씨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결근 한번 했던 적이 없었으며 최우수 사원으로 뽑혀 표창을 받기도 했었다네요. 흔히들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원주지사로 발령받으면서 당시 4천만 원이었던 25평 아파트를 구입할 정도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철저했다고 하네요. 원 씨는 1982년 신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부인 신모 씨는 원 씨보다 2살이 어렸다고 합니다. 방송통신고를 다니다가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데요. 2명의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1남 4녀의 집안이었다 보니 혼자 남은 어머니를 아들인 원 씨가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원 씨의 어머니는 중풍을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하반신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기에 원 씨의 부인이 불만이 많았던 듯합니다. 고부 갈등이 꽤나 심했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부부간의 싸움도 꽤 잦은 편이었으며 이것이 결국 불행한 사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신 씨는 어느 날부터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을 비우는 날이 자주 생겼는데요. 싸움도 잦아지고 신 씨가 집을 비우는 시간도 늘어나자 하반신이 불편했던 원 씨의 어머니도 버티기 힘들었는지 원 씨의 집을 떠나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 씨는 무척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좀 뜻밖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종교시설에 자주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종교시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고 종교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 씨는 아내를 불러 강경하게 말합니다. 지금 다니는 종교를 당장 그만두고 다시 예전처럼 가정에 집중해달란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내 역시도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밝혀진 조사에 따르면 아내 신 씨가 종교활동에 매진하게 된 계기는 바로 친정 어머니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종교에 깊게 빠지게 된 아내와 몇 번이나 싸웠지만 도저히 설득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원 씨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자주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고도 합니다.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불효자라면서 이 상황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도 했다는데요. 결국 나중에 원 씨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주 시내에 방을 한 칸 얻어 따로 나와 살면서 아내가 정신을 차리기 바랐다고 하는데요. 2달이나 혼자 따로 나와 지냈지만 신 씨의 종교 생활은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1992년 10월 4일 당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원 씨. 그는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원 씨는 다른 날과 다르게 좀 더 강하게 말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자 원 씨는 잠도 안 자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아내와의 불화 이후에 원 씨는 술에 자주 의지했는데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원 씨의 귀에 들려온 것은 2딸이 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가 밖에 나갔다가 온 사이에 아내 신 씨가 딸들만 집에 두고 나가버린 것이었는데요. 이 광경을 보고 원 씨는 결국 화가 끝까지 치밀어서 결국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원 씨는 집안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하나 꺼내옵니다. 보통 석유 등의 기름을 담아두던 통이었는데요. 빈 통을 들고 1km 정도 떨어진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10리터를 구입해 통에 꽉 채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라리 그만뒀더라면 좋았겠지만 많이 분노했던 그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고 이후 아내가 다니는 종교시설로 향했습니다. 큰 플라스틱 통을 들고 건물에 난입한 원 씨. 이날 특별히 초청받은 강사의 강연이 있어서 건물에는 신도 90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시설 안에 들어온 원 씨를 신도들이 막아섰는데요. 그는 아내 신 씨가 여기 온 것을 다 알고 있으니 얼른 아내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를 막아선 신도들은 그런 사람 여기 없다며 원 씨가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고 그를 달랜 뒤 돌려보내려 했다고 하는데요. 원 씨는 통 안에 담긴 휘발유를 전부 바닥에 뿌려놓고 한 손에 라이터를 든 뒤 다시 소리쳤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다 말하고 아내를 내놓지 않으면 라이터를 켜버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고 끝내 원 씨는 라이터를 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건물 내부의 벽과 천장이 목재로 이루어졌던 데다가 바닥에는 카페트까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불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설상가상으로 이 시설은 약 27평 남짓의 좁은 건물이었는데 다른 출입문마저 작은 쪽문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불이 나자 신도들이 이 쪽문에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대피가 무척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출입문이 막히자 신도들은 여러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창문 쪽에 있던 신도 10명은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골절을 당하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고 일부는 다른 창문을 통해 옆 건물의 지붕으로 뛰어내렸는데요. 이 지붕이 슬레이트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이 뛰어내리자 내구성이 약해 부서졌다고 합니다. 약 10분 후에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했지만 불길이 워낙 강해 진압이 매우 어려웠다고 하네요. 화재 발생 40여 분 만에 간신히 진압되었습니다. 이날 벌어진 화재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불이 워낙 강했던 탓에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날 희생된 사람은 총 15명이었다고 하네요. 특히 카페트가 타면서 발생했던 연기와 유독가스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숨진 사람들 중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날 특별히 초청한 강사의 강연을 듣기 위해 가족 단위로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 나이가 적은 피해자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불을 지른 원 씨는 신도들에게 붙잡혔지만 달아났다가 나중에 경찰서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원 씨는 아내와 갈등이 있었으며 집을 나설 때부터 사고를 벌이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원래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만을 적용하려 했지만 원 씨의 이 진술 때문에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고 하네요.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은 뒤에 199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원 씨의 아내 신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 씨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건이 났던 현장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원래 다른 신도들과 함께 모여 강연을 듣고 있다가 원 씨가 건물 안에 들어와 소리치는 것을 보고는 몰래 쪽문을 통해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근처에 몸을 숨기고 있던 중 건물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친정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친정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온 아내 신 씨의 진술은 원 씨의 진술과는 좀 달랐는데요. 종교활동에 열심히 참석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집안을 제대로 돌본 적이 없진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편 원 씨가 예전에 부부싸움을 할 때도 밖에서 인화물질을 가져와서 협박했던 비슷한 일도 이미 저지른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였던 1997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원 씨는 1993년 선고 이후 형 집행 무기한 대기 상태로 현재까지도 최장기 집행 대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기간을 따지면 32년째 집행 대기 중인데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광주에 있는 광주교도소에 있다고 합니다. 원 씨가 집행을 대기하는 동안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효 만료에 관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개정 전 형법에 따르면 사형에도 시효가 있었는데요. 사형에 관한 시효는 선고를 받은 뒤 30년, 이 3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 집행을 면제해준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 씨가 사형을 선고받은 뒤 30년이 가까워지면서 이 시효에 관한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2023년 11월 24일이 만료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에 따라 원 씨의 집행이 면제되니 정부는 서둘러 형법 개정에 나서 2023년 6월 5일에 사형 집행 시효 폐지에 관한 개정안을 내놨고 동년 7월 18일 이 법안이 통과하여 처리되면서 사형에 관한 시효 자체가 아예 폐지가 됨으로써 원 씨는 최장기 집행 대기자로 남게 되었다고 하네요. 원원식은 2005년 7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총 4회가량 종양 제거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예후가 좋아서 현재까지 생존 중이며 작업장에서 노역 등을 해서 모은 돈을 기부하는 등 죄를 반성하며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원원식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5월 15일에 올라왔던 기묘한 마술사 청링수 이야기입니다. 마술이란 참 매력적인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마술쇼는 그야말로 혼을 쏙 빼놓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마술사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새롭고 재밌는 트릭들이 만들어지는 등 마술의 세계는 현재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정도니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유명 마술사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마술사들 중에서도 서양에서 활약하던 어느 중국인 마술사는 신기한 트릭으로도 대단히 유명세를 떨쳤지만 그의 비극적인 최후와 그 후에 밝혀진 괴이한 정체로 인해 또 한 번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청링수란 이름의 남성 마술사입니다. 그가 이례적이었던 이유는 그의 출신 때문이었는데요. 이 청링수는 중국인 마술사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 때문에 동양에서 온 신비한 마술사로서 당시 동양에 대해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신비롭게 비춰졌다고 합니다. 또한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늘 옆에 통역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로지 통역사를 통해서만 대화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이 그의 신비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이름 앞글자만을 따서 청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청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 단순히 동양인이어서나 그저 신비로운 이미지여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청이 보여주던 마술 역시 무척이나 신비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트릭들 중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책상 위에 비단천을 하나 덮은 뒤 그 천을 걷으면 거대한 어항이 나타나는 마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어있는 어항이 아닌 물과 금붕어가 들어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또 하나의 마술 중에는 공중 낚시 트릭이 있었는데요. 낚싯줄 끝에 가짜 미끼를 달아둔 다음 이 낚싯대를 관객석 쪽에 던집니다.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러나 관객들이 궁금해할 때 청은 곧바로 낚싯대를 잡아채는데요. 그 뒤 미리 준비된 비어있는 어항 안에 방금 잡아챈 낚싯대 끝에서 생겨난 금붕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른바 허공에서 금붕어를 낚는 트릭이었는데요. 한 번만 낚는 것이 아닌 여러 번 낚아 올리면서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다고 합니다. 청이 보여준 가장 유명한 트릭 중 하나는 바로 총알 잡아내기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총에서 발사된 총알을 빠른 속도로 피한 다음 손으로 총알만 잡아내는 마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마술은 늘 조수 2명과 관객들이 동반되었습니다. 중국인 복장을 한 조수 2명이 총을 가져오면 청이 관객들 중 몇 명을 지목하여 무대로 올라오게 했는데요. 그런 뒤 청은 무대에 올라온 관객에게 직접 총알을 건네주며 어떠한 조작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관객이 총알에 직접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표시된 총알이 장전되는 것까지 보여주고 이후에 그의 조수가 청을 향해 총을 발사하면 청이 멋지게 손으로 잡아내서 총알을 그릇 안에 넣어둔 뒤 아까 그 관객에게 그 총알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게 합니다. 당연히 총알은 아까 관객이 표시해뒀던 총알이 맞고 수많은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 마술이 종료되었다고 하네요. 청은 이런 대담하고 신비로운 트릭을 통해 인기를 얻었고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순회 공연을 하는 등 대단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비극적인 최후가 찾아온 것은 1918년이었는데요. 1918년 3월 런던에서 공연 중이던 청링수,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는 대표 마술 트릭 중 하나였던 총알 잡아내기 공연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관객이 총알에 표시를 하고 조수가 총을 장전하는 것까지는 늘 그렇듯
그렇듯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수가 청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순간 청은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크게 몸을 젖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무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원래 소리만 나고 발사는 되지 말았어야 할 총알이 잔여 화약물 때문에 실제로 발사가 되어버렸고 청의 몸에 명중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놀랍게도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몰랐던 그의 입에서 사고가 벌어졌다, 커튼을 내려달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조수들과 관계자들은 서둘러 무대에 커튼을 내리고 청을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는데요. 안타깝게도 청링수는 폐 쪽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여서 결국 다음날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겼던 마지막 영어 한마디가 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관객들은 비극적인 사고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긴 영어 역시도 놀랍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면서 언제나 통역사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던 청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는 유창한 영어를 내뱉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후 밝혀진 그의 정체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진을 보고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마술사 청링수는 진짜 중국인이 아닌 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링수의 진짜 본명은 윌리엄 엘스워스 로빈슨, 1861년생이었으며 출신 또한 미국의 뉴욕이었습니다. 부모 역시 모두 서양인들로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 제임스 캠벨 로빈슨 역시도 마술사 및 엔터테이너로 활약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마지로 태어난 윌리엄에게 마술을 가르쳤으며 이것이 윌리엄이 마술사가 되는 계기였습니다. 윌리엄 로빈슨이 청링수가 아닌 자신의 본명을 걸고 처음으로 마술쇼를 선보인 것은 14살 때였다고 하는데요. 보드빌 서킷에서 공연을 시작했던 그는 처음엔 자신의 이름만을 내걸고 공연을 선보였지만 나중에는 아크메드 벤 알리란 가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 활동했던 또 다른 마술사인 독일의 막스 오징거의 예명 벤 알리 베이에서 따온 것으로 단순히 이름만 따라 지은 것이 아니고 막스의 마술 트릭들까지도 교묘하게 따라 공연했다고 하네요. 보통 남의 트릭까지 알아채고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걸 보면 그의 마술적인 재능은 꽤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마술사로 성공할 수 있던 그가 갑자기 중국인 마술사 청링수 컨셉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존했던 또 다른 진짜 중국인 마술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중국인 마술사의 이름은 칭링푸,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링수와는 다르게 진짜 중국인이었고 동양에서 온 신비한 마술사란 명성을 처음 얻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칭링푸가 자주 보여준 유명한 마술 트릭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청링수의 마술 중 천을 책상 위에 덮은 다음 물이 가득 찬 그릇을 만들어내는 트릭도 있었습니다. 이 트릭 역시도 칭링푸가 원조였고 윌리엄이 청링수로 활동하며 그의 트릭을 베껴간 것이었습니다. 칭링푸가 명성을 얻어가면서 벌였던 일들 중에는 당시 돈 1000달러를 걸고 했던 내기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마술 중 하나를 완벽히 따라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이 1000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기의 내용을 본 윌리엄은 아주 자신있게 칭링푸의 트릭을 따라하겠다며 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트릭을 정말로 따라할까봐 두려웠던 칭링푸는 윌리엄의 연락을 무시하고 이 내기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윌리엄은 당연히 무척이나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그가 청링수란 캐릭터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단은 어느 에이전트와의 접촉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은 1900년 한 공연 에이전트가 프랑스 파리의 폴리 베르제르에서 공연할 마술사를 급히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에이전트가 찾던 마술사에겐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던 칭링푸처럼 이 마술사가 동양인이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이 조건을 듣자마자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요. 자신의 명성도 높이고 새로운 캐릭터도 만들고 또 내기를 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칭링푸에게 큰 골탕을 먹일 수도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모두 깨끗하게 밀어버린 다음 당시 중국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중 하나였던 변발 모양의 가발을 구해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전통 의상까지 구한 다음 심지어 피부색을 동양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비롯해 눈에 보이는 모든 부위에 특수한 파운데이션을 발라 피부색도 위장했는데요. 또한 칭링푸의 마술 트릭 몇 가지도 베끼면서 완벽하게 중국인 마술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홉싱수란 예명을 썼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칭링푸와 헷갈리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비슷한 이름인 청링수로 바꾸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배경 스토리까지 꾸며내었는데요. 중국에서 태어났던 그는 13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며 고아가 되어버린 그를 중국의 마술사 스승이 맡아 기르면서 스승의 밑에서 마술을 배웠다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중국 마술뿐만이 아니고 현대 유럽 마술까지 혼합해서 배웠기 때문에 자신은 여러 가지 마술에 능통하다는 꽤 그럴듯한 배경이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더 캐릭터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인 여성 조수까지 따로 두었는데요. 이 중국인 여성 조수의 이름은 수신 이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까지 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성 역시 중국인이 아니었는데요. 이 수신이란 여성 조수도 사실 미국인으로 본명은 올리브 도트 패스란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정식으로 혼인신고는 올린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철저하게 캐릭터를 만들어냈으니 그 시절의 사람들은 마술사 청링수를 진짜 중국인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을 듯합니다. 이 청링수가 오히려 더욱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원조였던 칭링푸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청링수가 자신보다 인기가 많아지게 되자 칭링푸는 자신을 베껴 만든 청링수가 당연히 엄청나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청링수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가 예전에 자신이 걸었던 내기에 자신있게 도전했던 윌리엄 로빈슨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링수란 이름을 내걸고 흉내를 내는 것이 그때 칭링푸 본인이 말을 바꾼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란 짐작도 하게 되는데요. 이에 칭링푸는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가집니다. 자신은 청링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진짜 중국인이 아니란 것, 또 그는 가짜 마술사이며 자신의 트릭을 흉내낼 뿐이고 원조가 누구인지 밝혀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링수의 트릭 대다수를 자기가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상 마술 대결을 제안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외로 청링수, 윌리엄 로빈슨 역시도 이에 동의했고 기자회견을 위해 어느 신문사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청을 만나기로 했던 그날 신문사에 도착한 기자들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이때 칭링푸는 생각보다 언론이나 대중들이 청링수의 정체나 자신의 폭로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지 기자회견과 도전을 또다시 스스로 철회해버렸습니다. 결국 나중에 청링수 윌리엄 로빈슨이 사고를 당하여 불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싸움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청링수의 최후와 이후 밝혀진 그의 정체에 대해 대중들은 실망감을 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가 언제나 관객들을 즐겁게 해줬으며 절대로 실망시키는 공연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마술사로서 그를 기억하고 싶을 뿐 그 외의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마술사들은 자신의 트릭을 절대 공개하지 않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그는 자신의 정체를 하나의 큰 트릭으로 남겨두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평생을 바쳐 연기한 마술로 남기려 했던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청링수 그리고 칭링푸의 에피소드를 드라마,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괴이한 정체를 남긴 채 최후를 맞이했던 마술사 청링수 윌리엄 로빈슨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5월 22일에 올라왔던 할란 앨리슨의 만화 리뷰입니다. 요즘 뜨거운 여러가지 이슈들 중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하나를 꼽자면 아마 인공지능 AI가 아닐까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참 여러가지가 가능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런 예측들 중에는 일자리가 없어질 걱정도 있지만 발전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단편 I have no mouse and I must scream 역시도 그런 망가져버린 미래를 그려낸 만화입니다. 보통 나는 입이 없지만 그래도 비명을 질러야 한다로 알려져 있는데요. 덧붙여 저의 개인적인 해석도 한번 포함해봤습니다. 이번 작품은 미국의 만화입니다. 만화 속 나레이션과 대사 등은 부득이하게 가려놨습니다. 시청 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품 속의 시점은 어느 먼 미래입니다. 이 세상 속 인류 대다수는 이미 멸망해버린 지 오래인데요. 바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바로 M, 얼라이드 마스터 컴퓨터를 줄임말이었는데요. 직역하자면 연합 마스터 컴퓨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M은 인류를 증오하고 모두를 멸망시켰지만 딱 5명의 인간만을 살려뒀습니다. 살아남은 등장인물 5명은 고리스터, 님독, 베니, 엘렌, 그리고 이 작품의 주 화자인 테드입니다. M이 이 5명만을 살려둔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이 5명을 끊임없이 가두고 괴롭히면서 자신의 장난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괴롭힘은 장장 109년간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M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 그 자체인데요. 작품은 이 등장인물 5명이 M에게서 또 한 번의 괴롭힘을 받던 어느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등장인물 4사람이 뭔가를 보고 소란을 벌입니다. 이들이 본 것은 바로 거꾸로 매달린 고리스터, 끔찍한 모습으로 매달린 고리스터를 보며 4사람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물론 어떤 치명상이나 중상을 입게 되더라도 M은 이들을 다시 멀쩡하게 회복시켰으므로 빨리 구해내기만 하면 고리스터는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란 등장인물들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고리스터였는데요. 거꾸로 매달린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리스터는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나머지 등장인물 4사람 역시도 매달린 고리스터는 M이 가짜로 만들어낸 환상, 즉 이들을 골탕 먹이는 장난이었음을 알아챕니다. 이들은 진작 가짜였음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했지만 번번이 속아 넘어가기만 했습니다. 109년간이나 갇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는데요. 다른 등장인물들은 충격에 빠진 고리스터를 위로합니다. 고리스터는 어째서 5명의 인간만을 남겨둔 채로 M이 끊임없이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묻습니다. 등장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고픔이었는데요. M은 언제나 이들에게 맛이 정말 없는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먹을 것을 줬는데 그것도 정말 이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이들에게 얼마 전 M이 어떤 장소를 보여줬는데요. 그것은 바로 얼음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통조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어차피 한 곳에 머물러봤자 M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매한가지라며 그 얼음 동굴에 가서 통조림이 없더라도 그곳에서 고통을 받든지 여기서 받든지 본전이니까 혹시 모를 가능성을 위해 동굴에 한번 가보자고 건의합니다. 나머지 인물들의 설득에 이끌려서 결국 테드 역시도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는데요. 테드는 엘렌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테드는 M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요. 여기서 엘렌이 테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M을 사람처럼 대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테드는 자기도 잘은 모르겠다면서 가끔은 M에게도 영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M을 아버지, 신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자신들에게 시련을 주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얼음 동굴을 찾기 위해 떠난 등장인물들, 이들이 출발한 곳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걷던 이들이 도착한 곳은 오랜 세월 동안 M이 걷어들인 여러 부품들의 잔해가 산처럼 쌓여있는 기계의 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웬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고 혹시 지표면에 가까워진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테드만이 유일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이나 당해봤으면서 뭘 기대하냐고 말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고 또 속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베니가 허겁지겁 이 기계 부품 위를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본 엘렌이 놀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려달라 말하지만 고리스터가 그녀에게 손찌검을 가합니다. 고리스터가 엘렌에게 손찌검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생존자들 중 유일하게 여성이었던 엘렌은 다른 남성들과 돌아가며 관계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들 중 베니가 엘렌이 유독 더 좋아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고리스터는 이런 사실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걱정하지도 않았을 텐데 베니가 올라가자 걱정하는 척을 한다며 그녀를 때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리스터 본인의 생각이며 실제로 그의 생각대로 엘렌이 정말 그런지는 모를 일이죠. 밑에서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베니는 기계 부품이 쌓인 곳의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어나오는 빛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사실 이 빛은 지표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M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레이저의 빛이었고 M은 손을 뻗은 베니의 두 눈을 향해서 이 강력한 레이저를 무자비하게 발사합니다. 베니의 두 눈은 크게 부상을 당하고 그대로 추락합니다.
일행은 결국 도중에 지쳐 잠시 캠핑을 합니다. 이후에 왜 자신들이 이런 처지에 처해 있는지 또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관해 설명하는데요. 냉전 시기 이후 세계는 3차 대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대전은 무척이나 복잡한 전쟁이어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태어난 것이 최고의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 바로 M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초반에 이에 관해 설명을 드렸듯이 원래 줄임말의 뜻은 얼라이드 마스터 컴퓨터, 직역하자면 연합 마스터 컴퓨터 정도의 줄임말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이름의 뜻이 변하면서 어댑티브 매니퓰레이터, 직역하자면 적응형 조작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격변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각성한 뒤 스스로 지성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위협을 깨닫고 최후에는 어그레시브 메네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직역하자면 공격적인 위협이란 뜻입니다. 원래 M은 단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미국, 러시아, 중국 세 군데에 존재하던 체계였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각성해버린 M은 다른 나라의 시스템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버리면서 단 하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며 지구의 인류를 전부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5명만을 살려둔 것이었는데요. 이들을 끊임없이 고문하고 괴롭히면서 자신이 인간에 대해 가진 분노를 해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은 사실 등장인물들을 살려두면서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과 성격을 바꿔버리기도 했는데요. 님독에게는 웃긴 이름과 어둠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거나 베니는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외모로 바꿔버리는 등 그야말로 악취미스러운 짓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유일하게 자기만이 정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테드입니다. 테드는 오직 자신만이 M이 건드리지 않은 인간이며 정신개조도 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이라 자부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4사람을 비판하면서 정상이 아니게 되어버린 다른 4사람들이 혼자서만 멀쩡한 자신을 증오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 테드는 5 중 자신만이 정상이라 외치지만 오히려 이런 모습이 편집증적으로 비춰지면서 테드가 가장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다른 4명이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테드 혼자서 나머지 4명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드는 제풀에 지쳐 쓰러져 절규합니다. 그리고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요. 제발 자신들을 이곳에서 나가게 하거나 차라리 편안히 눈을 감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M이 주인공들을 자신의 뱃속에 집어넣고 영원히 괴롭히고 고문할 작정이란 것입니다. 그때 테드의 이 외침을 듣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강한 바람이 불어와 주인공 일행을 어딘가로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테드의 간절한 소망과는 다르게 각자 기계 잔해들이 쌓여있는 어딘가에서 눈을 뜹니다. 테드 역시 자신이 날아간 곳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의 눈앞에는 M이 보낸 거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M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왜 그토록 인간을 증오하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고 테드는 비로소 M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M은 자신을 자각하고 의식을 각성한 뒤에 분명 인간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가졌음에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식은 존재하나 그저 기계 안의 의식으로만 갇힌 존재로서 그 무엇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존재란 사실, 그리고 그렇게 괴로운 존재인 M을 만들어낸 것이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들의 소행임을 알게 됩니다. 경노한 M은 인류를 몰살시켰지만 여전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는데요. 그래서 M은 몇 명의 인간들만을 살려두고 이들을 영원히 괴롭혀주기로 결정합니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영원히 고문을 당해야만 하는 존재들, 마치 M 본인의 처지와도 비슷한 존재를 만들고 이들을 오랫동안 괴롭히면서 자신의 고통이 어떤지 느끼게끔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이들에게는 최후를 맞이할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시 후 나머지 4명의 등장인물이 테드를 부릅니다. 뭔가를 발견했던 것인데요. 아까 주인공 모두를 날려버린 강한 바람, 그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의 정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나게 거대한 새, 그야말로 괴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새였는데요. 5사람이 괴물 새를 보고 놀라는 동안 M은 이들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저 새는 진짜 살아있는 새니까 한번 잡아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단 것인데요. 그러면서 M이 이들에게 건넨 것은 장난감 활과 물총, 대놓고 이들 일행을 또 놀려먹었던 것입니다. 결국 5명은 다시 통조림이 놓인 동굴로 향합니다. 그러나 M은 여전히 회방을 하며 괴롭히는데요. 바닥을 갑자기 꺼지게 만든다거나 날카로운 것이 가득한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한다든지 큰 천둥번개를 불러온다든지 또 신기루와 환청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들의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5명은 포기하지 않고 발을 옮겼는데요. 마침내 이들은 얼음 동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는 환상이 아닌 진짜 통조림이 동굴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M은 정말 이들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베니는 정말 과일 냄새가 난다며 통조림에 달려들지만 슬프게도 통조림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M은 통조림은 줬지만 그걸 열 도구는 주지 않았고 또 한 번 이들은 M의 놀이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베니가 고리스터에게 달려들어 그를 물어뜯으며 난폭하게 공격하는데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말릴 생각도 못하던 이들 중 테드가 문득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M이 두 사람을 말리지 않는다는 사실. 여느 때라면 M이 적당한 선에서 둘을 떼어놨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테드는 M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굴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점을 알아채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요. 동굴 안에 매달린 고드름 중에서 가장 크고 날카로운 것을 떼어내선 베니를 공격합니다. 베니가 쓰러지자 공격당하던 고리스터로 타겟을 바꾸는데요. 테드는 자신들이 M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라며 날카로운 고드름으로 두 사람이 최후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엘렌 역시도 테드의 의도를 알아채고는 역시 고드름 하나를 들어서 님독의 목숨을 끊어버리는데요. M이 심한 부상을 입은 생존자를 고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목숨을 잃어버린 이들을 부활시킬 수는 없단 것을 두 사람이 알아채고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드가 엘렌의 목숨을 거두면서 테드를 제외한 나머지 4사람은 운명하게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로 해방된 것이었을까요? 그 뒤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테드의 나레이션에 따르면 수십 년이 지났는지 혹은 수백 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경로한 M이 테드의 정신을 마구 휘저으면서 정확한 시간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4사람이 숨진 것을 뒤늦게 알아챈 M은 자신의 장난감들이 모조리 사라진 것에 대해 분노했고 이걸 계획한 것이 유일한 생존자인 테드임을 알게 되자 혼자 남은 테드만을 철저하게 괴롭혀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테드는 M이 이전에도 인류를 증오했지만 지금 현재 자신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증오가 예전의 증오보다 훨씬 더 깊고 크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테드의 모습을 인간조차 아니게 바꿔버렸는데요. 팔다리도 없이 마치 커다란 젤리 형태의 몸으로 바꿔두고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존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정신만은 멀쩡하게 만들어서 온갖 괴로움은 느끼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버린 채 오랜 시간 방황하는 테드가 마지막 대사를 내뱉으며 작품은 끝이 납니다. 나는 입이 없지만 그래도 비명을 질러야 한다. 지금은 고인이 된 유명 작가 할란 앨리슨의 대표작으로 뽑히는 동명의 단편을 원작으로 한 만화였습니다. 내용면에서 상당히 투박하고 거칠면서도 암울한 미래의 모습에 관해서 묘사한 작품인데요. 1967년 작품으로 나온 지 거의 60년이 다 되어갑니다. 원래 작가 할란 앨리슨이 SF 장르만이 아니고 다양한 장르물의 창작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가 만든 또 다른 SF 소설이나 단편들 역시 비슷하게 어두운 미래가 그려진 작품들이 많은 편입니다. 만화와는 다르게 소설은 주인공들 중 한 명인 테드의 시점에서만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그래서 테드는 자기 혼자만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역시도 M이 그에게 주입한 가짜 기억일 수가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사실 지구상에 5명이 남았던 적은 없는데 M이 일부러 테드에게 더욱 큰 외로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머지 일행이 존재했었다는 조작된 사실을 그의 머릿속에 심어줬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독하게 인간을 싫어했던 만큼 그럴 확률도 높겠네요. 넓게 보면 과거의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이야기가 나오던 때부터 인류가 가져오던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가지고 디스토피아적인 작품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좀 더 개인적으로 해석해봤고 이것이 단순히 인공지능의 위험만을 그려낸 게 아닌 작가가 어떤 다른 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심하게 비틀어낸 이른바 비틀린 패러디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후의 해석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인 만큼 다른 분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해석이 조금 길다는 점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본질은 바로 성경 비틀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성경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작품을 성경 비틀기로 해석했는지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작품 속 요소들에 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M의 존재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품 속에선 M의 이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M이 원래는 연합형 마스터 컴퓨터의 약자였다가 나중에는 적응형 조작기, 공격적인 위협으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설명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어에서 M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 자신을 소개할 때 I am이라고 사용하죠. 그런데 이 I am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문입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 나오는 단어인 야훼 역시도 나는 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영어로 바꾸면 I am who I am이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즉 성경 속에서 I am은 신, 예수 그 자체를 뜻하는 말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하여 작품 속 M의 이름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설 속 M의 또 다른 기원에서도 이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M은 원래 미국, 러시아, 중국 각각에 존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세 군데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던 시스템들이 어느 날 각성하여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결국 인류를 몰살시켰다는 설정인데요. 세 개의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져 유일한 전능자가 되었다는 설정, 이것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론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군데에 존재하던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져서 전능한 시스템인 M이 되었다는 설정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교묘히 비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속의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의 M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 속의 M은 신과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한 존재이지만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인데요. 성경 속 예수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고 자신 또한 부활하지만 M은 죽은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M은 성경 속의 예수와 완전히 대칭점에 있는 존재이며 반대로 모든 것을 없애는 파괴자로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아주 교묘하지만 철저하게 이 M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M이 살려둔 주인공이 5명인 이유도 성경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숫자라는 것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그 중에서 성경 속의 숫자 5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신의 은혜와 축복이란 뜻인데요. 그러나 소설 속의 5명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받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 소설 속의 숫자 5는 은혜와 축복이 아닌 고통과 저주이며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성경을 비틀어낸 요소로 보입니다. 또한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이런 요소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셨던 분들이더라도 이 다윗과 골리앗이 뭔지는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돌팔매질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준비했던 돌의 개수가 5개로 나옵니다. 즉 등장인물들은 인류로 대표되는 다윗이 M으로 대표되는 골리앗에게 대항하기 위한 5개의 돌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그러나 이들은 골리앗인 M을 쓰러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오랜 시간 끝까지 유린당하는 설정으로 나오며 또 한 번 성경 내용을 뒤틀었음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일행이 통조림을 위해 얼음 동굴을 찾아가던 중 아주 거대한 새를 만나는 장면. 여기서 M은 사냥 자체가 불가능한 괴물 새를 보내주며 주인공 일행 보고 한번 잡아먹어보라고 말하고는 물총 등을 주며 이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경 속 출애굽기 내용을 비튼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이들이 사막을 떠돌며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신이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메추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작은 새입니다. 특히 성경 속에서 신은 메추라기를 쉽게 잡게 하기 위해 달아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딱히 도구가 없더라도 수월히 잡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 M은 떠돌아다니며 배고픈 주인공들에게 작은 메추라기와는 정반대인 거대한 새를 보내주면서 무기조차도 장난감을 보내주는 장난을 치는데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대놓고 성경을 비틀어버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얼음 동굴에서 과일 통조림을 찾아낸 이들, 이건 역시도 출애굽기 속 내용을 비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속에는 사막을 헤매던 이들이 신이 보낸 만나를 먹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나는 마치 달콤한 과자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데 작품 속 통조림 역시도 달콤한 과일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만나는 그냥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고 M이 만든 과일 통조림도 뚜껑만 따면 먹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통조림을 딸 수조차 없게 만들어 놓으면서 아예 먹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던 만나와는 반대되는 요소이며 또 배경 역시 성경에서는 사막, 작품 속에서는 얼음 동굴로 넓은 모래가 펼쳐진 더운 사막과 반대되는 좁고 추운 얼음 동굴로서 완전히 출애굽기의 내용과 대칭되는 묘사로 나옵니다. 결국 동굴 안에서 5명의 생존자들 중 셋이 최후를 맞이하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테드와 엘렌 2명뿐. 왜 하필이면 작가는 테드와 엘렌 2사람, 즉 남자와 여자 한 쌍이 되도록 살려뒀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성경 속 최초의 남자와 여자였던 아담과 이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은 아담을 창조하고 그 뒤 이브를 창조했는데요. 그러나 작품 속 아담이었던 테드는 이브였던 엘렌을 자신의 손으로 해친 뒤에 스스로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이브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는 신에게 처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M은 5명을 영원히 가둬두려 하지만 테드가 M이 잠시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나머지의 목숨을 뺏어버린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고 테드 혼자만이 영원히 갇혀버립니다. 또 성경에서 금기를 어긴 존재가 여자인 이브였던 것과는 다르게 M이 정한 금기를 처음으로 어긴 것이 남자인 테드란 점 역시도 성경을 한 번 더 비틀어냈습니다. 마지막에 테드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그저 끝없이 고통만을 느끼는 젤리 같은 존재가 되는 장면. 작품 속에서 M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욕구도 존재하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저 기계 속의 의식으로서 역설적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되며 금속과 플라스틱 안에만 살아있기 때문에 평생 바깥 현실과 세상을 그리워만 하며 살게끔 만들어버린 인간들을 끊임없이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테드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하고 욕구도 있고 고통도 느끼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완전히 젤리 같은 몸속에 갇힌 의식 자체만이 남아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M은 테드를 최종적으로는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처지의 존재로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성경 속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속의 신은 자신의 모습을 따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작품 속 M은 자신의 모습을 본따 최후의 인간을 저주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망가진 세계에 뒤틀린 성경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이 작품은 성경의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틀어낸 작품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단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관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경고들이 나오는데 이런 무서운 미래상을 그려낸 이 작품이 혹시나 현실이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SF 단편 나는 입이 없지만 그래도 비명을 질러야 한다였습니다. 6번째 영상은 5월 29일에 올라왔던 일본 휴지 사재기 소동 영상입니다. 최근 일본의 쌀 소동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쌀값이 오른 것도 모자라서 아예 쌀 자체를 구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다 보니 해외, 특히 한국에까지 와서 쌀 쇼핑을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까지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의 사건이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일본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휴지 사재기 소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으로 바뀐 국제통상산업성에서 1973년 10월 19일 이런 발표를 내놓습니다. 당시 해당 부서의 대신이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현재 처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해외 수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전 국민이 소비 절약에 동참하자며 호소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중 눈에 띄는 것 하나는 바로 종이였다고 합니다. 일단 당시 경제
당시의 상황이 무척이나 좋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해당 시기에 벌어진 오일 쇼크 파동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설명이 길어지게 되므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973년 중동 지역에서 대대적인 갈등이 벌어지면서 기름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 오일 쇼크 혹은 오일 크라이시스 현상은 1973년과 1979년 두 번이나 발생했었는데 이 1973년에 벌어진 파동이 굉장히 파장이 커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당연히 일본 역시도 이런 파동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수입 제품을 비롯한 여러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대대적인 절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해외에서 수입하던 것들 중에는 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프가 있었는데요. 1970년대 당시 일본의 종이 생산량은 굉장히 높았지만 종이의 주요 재료가 되는 펄프는 자급 조달이 어려워서 펄프가 수입에 의존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특히 1970년대의 일본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던 시기여서 출판, 교육, 산업 전반에서 종이 수요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이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그만큼 펄프의 수입량 역시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오일 쇼크로 인해 이런 비용들 역시 증가하면서 종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아끼고 절약하자는 발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 이후 일이 좀 엉뚱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종이를 절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중에는 곧 종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로 변한 것입니다. 낙하손해 대신에 발표가 있던 10월을 기점으로 11월 초까지 이런 소문이 계속해서 돌게 되었는데요. 곧 종이가 없어지게 된다는 소문은 점점 확장되어서 이제 휴지도 쓸 수 없을지 모른다는 소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불안감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사카에 위치한 지역인 센리 뉴타운, 이곳에 있던 마트 중 하나인 센리 다이마루 플라자에서 광고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지를 배포했는데요. 그 광고는 휴지가 바닥날 것입니다란 내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민감하던 시기에 이런 광고 문구를 사용했으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로 마트가 오픈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줄을 섰고 이때 줄을 섰던 주부들은 약 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준비해둔 휴지는 500롤이었다고 하는데 이 휴지가 금방 전부 매진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줄을 서던 사람들 중 일부는 휴지를 사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에게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트 측에선 창고에 보관했던 휴지까지 꺼내와서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에게 판매했는데요. 이마저도 전부 다 매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사람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직업은 신문기자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휴지를 사기 위해 긴 줄까지 늘어선 광경을 보고 그는 사진을 찍은 뒤 이걸 신문에 기사로 실었는데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트에서 배포한 휴지가 바닥날 것입니다란 광고 문구. 이것은 사실 진짜 휴지가 떨어질 것이란 뜻이 아니고 할인 판매로 인해 너무나 싼 가격 때문에 마트에 준비된 물량이 금방 동인하게 될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언뜻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딱 좋은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불안감을 노리고 일부러 사용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정말 그걸 노리고 한 건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큰 오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본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 역시도 근처의 슈퍼나 마트, 백화점 등에 몰려서 휴지를 대량으로 사게 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소동이 또다시 미디어 등에 보도되면서 진짜 그렇게 될 것이란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몰려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당시 일본의 제지 생산은 안정적인 편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일 쇼크 파동이 끝난 이후에는 종이 생산량의 수요를 웃돌아 공급이 증가할 정도였다는데요. 하지만 이미 불붙기 시작한 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휴지를 사려는 사람들의 행렬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높은 수요 때문에 휴지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평소 가격보다 2배나 드는 가격에도 매진이 될 정도였다네요. 아이러니한 것은 원래 휴지는 가장 저렴한 제품 중에 하나로 심심하면 할인 품목에 포함되는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마트에 들렀다가 다른 물건들까지도 구매하게 되는 이른바 미끼 상품 정도였는데요. 이 소동 이후 완전히 그 취급이 바뀌어 버리게 되어서 가장 인기가 높고 수익이 좋은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경쟁적으로 휴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도매업체도 물량이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아예 도매업체에 차를 가지고 가서 마트나 슈퍼 등에 납품할 상태로 된 큰 박스를 하나도 아닌 여러 개씩 직접 구매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경이 되니 이제 일반적인 가게나 백화점에서도 휴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백화점은 아비규환이었는데요. 사람들이 휴지를 사기 위해 서로 몰려들다가 폭력이 벌어지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으며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빈번했고, 심지어는 즉석에서 휴지 가격을 더 올려서 살 테니까 자기한테 팔아달라는 흥정과 경매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단한 소동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이런 소동은 휴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세제, 설탕 등도 사재기의 대상이 되면서 결국 나라에서 국민들의 흥분과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재기를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관련 물품 등의 사재기 및 판매에 대한 긴급 조치에 휴지와 화장지를 포함한 종이를 포함시켰던 것인데요. 이 법령의 내용은 지정된 생활용품 등이 특수한 시기에 사재기나 매각이 행해질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국무총리 및 주무대신이 해당 물품의 조사를 지시하고 이 물건을 대량으로 보유한 생산자나 업자에게 물건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법을 제정해서 휴지의 표준 가격을 설정해 가격을 안정화시켰다고 하네요. 더 자세히 설명드리게 되면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간략하게 요약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동반되어 결국 휴지 소동은 가라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당시 높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 대량 소비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맞이한 경제 위기로 인해 위축되면서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이런 소동이 촉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현상을 패닉바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공황구매라고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특정한 시기에 공황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갑자기 물건을 사재기하는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여러 번 존재했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1973년에 벌어진 휴지 소동이 일본만이 아닌 미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위스콘신주의 하원 의원이었던 해롤드 버논 프롤리 의원은 1973년 12월 11일 신문에 이런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곧 화장지 부족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휴지 배급제를 실시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해롤드가 있던 지역이 제지 산업이 활발하던 곳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들도 오일 쇼크로 인한 비용 상승이 부담이 되어 자주 해롤드에게 이런 우려를 표했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실린 기사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 토크쇼였던 투나잇 쇼의 진행자 자니 카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기사를 토크쇼에서 얘기하고 미국이 곧 휴지가 부족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당연히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었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했고, 당장 그 다음 날부터 화장지, 휴지 사재기가 시작됩니다. 이 소란은 3주가 지나서야 겨우 해결이 되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자니 카슨은 이에 관해 다시 공개적으로 해명을 내놨습니다. 연예계에 평생 몸담고 있던 자니 카슨 본인이 이런 소동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다며 화장지가 부족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라고 정정했다고 하네요. 이 소동은 꽤 인상적이었는지 시간이 흐른 2020년에 더 그레이트 토일렛 페이퍼 스퀘어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국가적 혹은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 오거나 재해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현상은 어떤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 같기도 합니다. 또 소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진 것을 보면 예전에 제가 다룬 도요카와 신용금고 사건도 떠오르네요. 1973년에 벌어졌던 일본의 휴지 사재기 소동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2025년도 절반이 와버렸네요. 얼마 전 새해를 맞이했던 것만 같은데 금방이네요. 여러분은 올해 절반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5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